제138회 산림교사 기출문제 해설. 이번 시간은 제2교시 강의입니다. 2교시 1번 문제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정의와 산불 진화임도의 설치 대상지를 쓰고 산불 진화임도의 시설 기준에서 간선임도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라. 그리고 2번 산림보건의 정의, 기본원칙, 대상지, 보건요령에 대하여 설명하라. 3번 ESSDD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라. 4번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지원의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설명하라. 5번 수목종자의 결실을 주기, 채취 방법 및 정선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6번 용기묘 조림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라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2교시 1번 문제,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정의와 산불 진화임도의 설치 대상지를 쓰고 산불 진화임도의 시설 기준에서 간선임도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산림기반시설의 정의, 산림자원법 제9조를 살펴보면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인도와 산불 예방 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 임도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간선임도는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그리고 산불 진화임도는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에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 진화를 목적으로 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 그리고 작업임도는 일정 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 산불 진화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에 산불 진화임도의 설치 대상지를 살펴보면 첫째,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둘째, 최근 10년간 대형 산불 발생지 인접지역, 셋째,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 또는 민가 등 주요 시설물과 인접한 산림, 넷째, 그 밖에 산불 진화임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림이 설치 대상지입니다. 다음은 임도의 노폭 확장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지는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민가 및 주변 시설물 주변 임도, 그리고 작업 임도 및 간선 임도를 노폭 확장하여 산불 진화 임도로 조성이 가능한 임도가 대상지입니다. 시설 방법은 기존 임도의 노폭을 산불 진화 임도의 노폭 3.5m 이상으로 확장하거나 작업로, 인산물 운반로를 작업 임도 또는 간선 임도의 노폭으로 확장합니다. 첫째, 과도한 절토에 의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성토면, 구조물공 등으로 노폭을 확장합니다. 배항곡선지, 헤어핀 곡선 구간은 차량 교행을 위해 충분한 노폭을 확보합니다. 성토사면 붕괴 우려지역은 구조물 설치로 안정화하고 임업기계화에 의한 산물 수집이 가능하도록 작업장 및 진화차량 작업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어서 산불 진화 임도와 간선 임도의 시설 기준과 달라지는 사항을 살펴보면 산불 진화 임도는 임도 폭이 3m로 차량 통행이 제한이 있는 기존 임도와 달리 도로폭을 5m로 확대하고 임도변에 취수장과 진화 작업 공간을 설치하여 산불 진화 효과를 극대화한 임도로서 산불 진화 임도의 시설 기준은 대형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선 임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로의 너비 및 곡선지 기준입니다. 유효너비는 간선 임도의 유효너비는 3m를 기준으로 하지만 산불 진화 임도는 3.5m 이상으로 더 넓게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산불 진화 임도는 차량 교행과 지역 여건에 따라 확폭이 필요한 구간은 최대 5m까지 노폭 확장을 하여 차량 교행을 위해 충분한 노폭을 확보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배항곡선지의 경우 간선 임도는 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화 임도는 8m 이상으로 설치하여 고성능 대형 진화 차량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불 진화 차량의 통행이 원활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피소 및 정차 작업장 설치입니다. 대피소 간격 및 규모를 보면 간선 임도는 300m 내외의 간격으로 너비 5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산불 진화 임도는 더 좁은 200m 내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너비도 6m 이상으로 더 넓게 조성합니다. 정차 작업장 신설은 간선임도와 달리 산불 진화임도에는 정차 작업장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500m 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너비 7m 이상, 유효 길이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산불 대응을 위한 특화시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취수장 설치로 산불 진화임도는 적정한 장소에 산불 진화용 취수장과 그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화수림대 형성으로 산불 진화 임도는 예정 노선 주변에 산불에 강한 수종이 있는 경우 이를 존치하거나 이식하여 내화수림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 주행 유도입니다. 산불 진화 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취수 차량은 전치 노면을, 배수 차량은 성토 노면을 이용하도록 진행 방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타 공통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 설계 속도 및 차량 규격은 설계 속도는 두 인도 모두 시속 20에서 40km로 동일하며 기준이 되는 차량 규격, 소형 대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울기 및 곡선 반지름은 종단 기울기, 횡단 기울기, 합선 기울기 및 최소 곡선 반지름 등의 세부 수치 기준은 간선 임도와 산불 진화 임도가 서로 동일한 기준에 따릅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으로 야생동물 이동 통로나 설계 지침서 작성, 현장 감독관의 임무 등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간선 임도의 규정 그대로 준용합니다. 관련 기출문제로 토픽 148번 임도의 시공에서 산불 진화 임도입니다. 128의 4교시에서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 대상지, 곡선 반지름, 대피소 및 차 돌림꽃, 차량 교행에 대하여 설명하라. 131의 1교시에서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의 교량, 암거, 132의 3교시에서 산불 진화 임도 시설 기준에서 대상지와 설계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별, 공사별 내용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전 제15강 2교시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교시 2번 산림보건의 정의, 기본원칙, 대상지, 보건 유형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산림보건의 정의는 법적 근거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입니다. 산림보건이란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국제 생태보건협회 SERI에서는 질이 저하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된 생태계 회복을 돕는 과정을 생태계 보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산림보건은 자연적, 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지형, 수계, 토양, 식생, 서식지 등을 원래의 상태와 유사한 형태로 되돌려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과 다양성 및 연관성의 회복을 꾀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건은 온전한 자연의 체계와 기능을 모방하여 인간이 훼손시킨 자연을 치유하고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며 인류의 미래 환경을 확보하는 생태기술입니다. 산림보건은 훼손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림복구와 동일하지만 재해방지나 경관유지라는 인간만의 관점이 아닌 생태계의 유전적 건강성과 다양성의 회복이라는 천위과정에 친환경 보건기술을 접목시켜 원래의 생태계에 가깝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산림복구와 구별이 됩니다. 산림자원법 제42조 2에 따른 산림보건의 기본원칙을 보면 산림보건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첫째, 산림 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 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둘째, 산림 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생물 다양성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산림 내 서식 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과 입지에 적합한 자연식물 그리고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보건합니다. 넷째, 산림 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째, 산림보건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합니다. 산림보건의 대상지를 살펴보면 산림보건 사업의 대상지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이며 이 중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보호림지역, 생태축이나 마루금 등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 역사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지역 등도 포함되고 산림 생태계가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무수한 산림 생태계 보전, 연속적 회복이 필요한 지역,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복원이 필요한 지역, 지역적 문화적 특성상 식생회복 및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 복원 사업의 시행이 요구됩니다. 이 대상지들은 공간적으로 첫째 백두대간 및 정맥, 그리고 DMZ 이민북 지역의 산림, 해안 도서 지역의 산림, 계류, 산림습원, 산지 전용지, 채석지, 산사태 발생지, 산불 발생지, 생활권 훼손지, 폐도, 폐철도 등으로 10번이 산림 내에 훼손된 동식물 서식지입니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됩니다. 먼저 백두대간 및 정맥을 보면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줄기로서 남과 북을 잇는 주축으로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며 한반도 고유의 인문, 사회,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입니다. 도로 개설 등으로 능선부가 단절되거나 지형 및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고유의 기능과 가치의 저하가 이루어졌습니다. DMZ 이론을 보면 DMZ 이론은 민간인 통제구역과 접경지역이 포함된 구역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 생태축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전술도로 및 군사시설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문화, 관광 수요의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도서 및 해안지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의 하나로 육상 생태계에 비해 독특한 생물상이 분포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산지 이용, 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생태계 파괴, 훼손 및 교란이 심화되었습니다. 계류 및 산림습원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으로서 산림 내에 독특한 구조 및 기능을 나타내는 소생물권역의 역할을 합니다.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관리로 인하여 계류의 황폐화 및 산림습원의 육지화가 진행 중입니다. 채광, 채석지는 석재, 광석, 석탄 등의 취득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화를 통해 대규모 산지 지형이 변화된 공간입니다. 채광, 채석지는 산림 내 경관에서뿐만 아니라 산사태, 중금속 용출을 유발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합니다. 산사태는 자연적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산지가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발생한 막대한 양의 토사는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생활권에도 악영향을 미쳐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합니다. 다음 산불 발생지는 산불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는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으로 봄에 집중되며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산불로 인한 지피식생 소실로 토양침식과 유출의 증가, 산림 생태계 교란 및 천혜의 변화, 동식물 군집의 형성과 개체군 동태에 영향을 끼칩니다. 생활권 훼손지는 생활권 산림은 도시숲,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 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합니다. 생활권 훼손지는 도심 생활권의 개발 압력으로 인해 여가, 통신, 경작, 군사 등의 행위로 주요 시설물이 설치되어 산림 및 경관이 훼손되고 생태계 단절을 초래합니다. 다음 폐도는 도로와 철도의 선형 개량 및 신규 노선 개설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철도의 목적이 상실되고 미활용 상태로 방치된 부지입니다. 백두대간과 주요 정맥 등에 방치된 폐도로 인해 생태축의 단절, 지형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관리가 부실하여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됩니다. 다음 산림 내 훼손된 동식물 서식지는 개체군이나 군집이 존재하는 장소로 산림 생태계 순환적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기후변화,
개발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 및 생육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낮아져 산림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 복원의 복원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기반환경 복원으로 지형 복원, 수리 수문 복원, 토양 복원이 있습니다. 지형 복원에는 지형 복원과 수리 수문 복원이 있습니다. 지형 복원은 산림의 기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거나 훼손된 산림에서 토양의 침식 및 토사 유출 저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리수문 복원은 산림의 기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훼손된 산림으로부터 재해 방지를 위하여 수계에서의 토양 침식 및 토사 유출 저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곳과 산림 수번, 계곡부 등의 유입구, 출입구 단절 등 훼손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토양복원은 산림의 지형, 수리, 수문 조건이 안정된 곳에서 산림 식생의 회복 및 산림 생태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산림의 토양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하거나 토양의 이화학적 개량 및 치환을 고려해야 할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식생복원은 식생과 산림 경관 복원으로 나뉩니다. 식생복원은 산림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지형, 수리, 수문, 토양 조건이 안정화된 곳 중에서 산림 식생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곳과 산림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복원의 필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림 경관 복원은 생태계 건강성 및 대국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지형, 수리, 수문, 토양, 식생, 서식지 복원을 통하여 산림 경관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서식지 및 종복원은 먼저 서식지 복원은 산림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형, 수리, 수문, 토양, 식생 복원과 함께 서식지에 필요한 요소의 조성을 통하여 수행합니다. 종복원은 산림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개체군이 감소하고 있거나 훼손된 희귀 및 보호 대상 생물을 원래의 서식 범위에 인위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자연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종의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보건 기술기본 2쪽과 산림보건 업무 처리 지침 3쪽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출문제로 토픽 91번 산림보건과 산림복구의 개념입니다. 93회 1교시에서 산림보건과 산림복구의 특징과 기능을 구분하여 설명하라. 122회 1교시에서 복구와 복원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전 제10강 1교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교시 3번 문제입니다. ESST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라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ESST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살펴보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 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T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1994년 말부터 산림법령 등 정책, 제도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각종 산림정책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8년부터 시행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서는 계획의 기본 목표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에 두었고 제5차 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녹색 복지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념이 모든 산림정책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공포된 구산림법에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01년 5월 24일 산림기본법을 제정하여 제2조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정의를, 제1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 기준 및 지표를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에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기준과 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토록 하고 제7조에서는 우리나라 산림의 경영 상태를 알려주는 산림의 지속성 지수를 개발, 공포하고 산림 지속성 지수를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산림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8조는 산림의 기능별 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을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ESSD의 개념을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 ESSD란 미래 세대가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현 세대의 과도한 개발과 소비가 미래의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을 가져와 미래 세대의 삶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자연, 자원과 환경을 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4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 WCED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했습니다.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이에 채택을 했습니다. 등장 배경 및 발전을 보면 산업혁명 이후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고민하고 연구하는 로마 클럽이 결성되고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발간하여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같은 해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 환경회의가 열리고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15년 후인 1987년 세계 환경개발위원회 WCED가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발간함으로써 처음으로 지속가능 발전 ESSD라는 개념이 정의되고 공론화되었습니다. 그 후 국제사회는 리우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구조를 합의하였고 21세기를 향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아젠다 21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국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행동의지를 담은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전략 NCDS를 수립하고 전 세계의 움직임은 2000년 유엔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 MDGs를 채택했습니다. 2015년까지 빈곤 감소, 보건 및 교육 개선, 환경 보호를 골자로 한 MDGs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 사회적 개입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통해 MDGs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후속 조치 도출을 합의함으로써 2015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가 수립되었습니다. 총 14개 목표와 193개 지표를 제시한 SDGs는 개발도상국을 넘어 전 세계가 포용성, 보편성, 파트너십 등을 통해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Live Not One Behind, 지구를 보호하자는 원칙 아래 인류, 피플, 지구, 플랜트, 파트너십, 평화, 피스, 번영, 프로스퍼리티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각각 그 개념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고, 이는 1987년 WCED Our Common Future, 우리들의 미래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는 자연이 허용하는 한계 범위를 고려하여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91년 UNEP에서 정의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 Sustainable Management는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의 작용을 보면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경제적 및 사회적인 상호 의존적 요소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작용합니다. 첫째, 통합적 관점으로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의 이용 가능성을 손상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의사결정에의 접근 방법으로서 생물학적, 생태학적 시스템의 경영이 사회 경제적 배경과 융화
개발하도록 합니다. 셋째, 진보의 수단으로서 지속 가능성은 공통의 기준과 지표를 개발하도록 합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용어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정의는 각 사용 분야에서 있어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정의는 세계 환경개발위원회의 브란단랜드 보고서 1987년도의 보고서 및 유엔 환경계획 UNEP 집행위원회 1989년에서成立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후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핵심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경제개발 자체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기반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자원의 보존이 파괴보다 더 이윤, 프로테이블이 높은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FAA에서로서 궁극적인 자원 개발은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서 인류 생활의 수준 향상에 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 브루란트 리포트 이후에 지속가능한 개발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건전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 ESSD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ESED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 환경회의 UNCHE에서 처음으로 주장되었으며 이는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발로 제시되었습니다. 그 후 세계보전전략 WCS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 브루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사용이 급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은 경제 분야 및 정치 일정의 중심 사상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제시되어 의제 21 등의 채택문서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었으며 특히 전세계 산림의 경영,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동의가 이뤄져 산림원칙 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유엔 지속개발위원회 CSD가 수립되어 UNCED의 합의사항, 특히 산림원칙 및 의제 21, 제11장 산림황폐 방지의 이행 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 및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임업 용어사전 7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교시 4번 문제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공사의 이름 산림경영 및 작성 및 운영요령 산림청 예규입니다. 제7조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림과 임업 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임지, 그리고 둘째, 경제림 육성단지, 임업진흥 권역, 셋째, 보존산지 중 임업용 산지, 넷째, 일단의 면적이 10헥타르 이상인 산림, 다섯째, 기타 산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는 새로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산림조사의 재실시 등이 따르는 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2025년 산림청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교시 5번 문제 산림종자의 결실주기, 채취 방법 및 정성 방법입니다. 먼저 수목종자 결실주기를 살펴보면 수목종자의 결실주기는 나무의 결실량은 연도, 산지 그리고 개체에 따라 변이를 보입니다. 어느 해에 다량의 결실이 보이면 체내의 양료 소비에 하여 다음 해에 결실량은 줄어들고 소위 경련 결실의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주요 수종의 결실 주기를 보면 해마다
결실을 보이는 주종으로 버드나무류, 포플러류, 오리나무류가 있고 경련 결실을 하는 걸로 소나무류, 오동나무, 자작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이 있으며 2, 3년을 주기로 하는 것은 참나무류, 들매나무, 느티나무, 삼나무 편백이 있고 3년에서 4년을 주기로 하는 것은 전나무, 녹나무, 가뭄비나무, 그리고 5년 이상을 주기로 하는 것에는 노도밤나무와 낙엽성이 있습니다. 다음 채취 방법으로 종자 채집은 채종림 또는 채종포에서 실시하나 비교적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인분에서도 채집할 수 있습니다. 채집 시기는 침엽수종의 경우 종자의 자연 탈락 직전이 좋으나 일반적으로 조금 미리 채집합니다. 표는 주요 수종별 종자 성숙 시기로 5월에 성숙하는 종자는 버드나무, 미류, 양버들, 황철, 사시나무 등이 있고 6월은 떡누릅, 시무, 비술나무, 벚나무 등이 있으며 7월은 회양목, 벚나무 등이 있습니다. 8월에는 스트로브자, 향, 섬잣, 귀롱, 노간주가 있으며 9월에는 소나무, 낙엽송, 주목, 구상나무, 분비, 종비, 가문비, 향, 물참, 자작, 박달, 팽, 물풀에, 사슬에, 밤나무, 신나무, 가래, 쉬, 호두, 졸참, 닭, 거제수, 삼지닭, 유동, 들매, 층층나무 등이 있으며 10월에 성숙하는 것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성, 리기다 소나무, 해송, 구상, 삼, 편백, 전, 측백, 은행, 피자, 오동, 아카시아, 졸참, 상수리, 굴참, 북가시, 갈참, 당단풍, 단풍, 고로쇠, 쌀이, 가래, 드티, 밤, 황벽, 대추, 피나무, 멀구슬, 가중, 주엽, 옷, 오리, 서나무, 층층, 두릅, 산당나무 등이 있고 11월에 성숙하는 것은 동백과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수정에 따라서는 약간 미숙한 것을 따서 뿌리는 것이 완숙한 것보다 맹활력이 높은데 피나무류가 그 대표적입니다. 채집할 때는 되도록 나무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와 같이 하려면 손으로 따는 것이 좋고 긴 가지 끝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갈고리가 붙은 굵은 철사로 잡아당기는 방법을 쓰면 능률적입니다. 가지채로 끊어서 채집하는 것은 나무에 상처를 주게 되므로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나무에 올라가기 위하여 간단한 사다리가 고안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종자 채집용 기계 및 기구가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관의 위치와 국가의 크기가 종자의 품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수관 하부의 국가는 자가 수분의 기회가 많아 좋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있으며 또 매우 작은 국가로부터 얻은 종자는 질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활렵수에 있어서는 채집할 때 수관 아래에 망사를 깔아두면 그 위에 떨어진 것을 모으기 편리합니다. 땅 위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 모으는 방법도 있고 벌채 애정림에 있어서 숲기에 벌채하여 모으는 일도 있습니다. 다음 정선 방법을 살펴보면 탈종이 끝나면 건전한 종자만을 얻은 다음 취급과 관리에 편리하도록 용적을 줄여야 합니다. 소나무류, 가뭄비나무류 등 종자가 날개에 붙어있는 것은 자루에 넣어 손으로 주물러서 날개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이때 종피가 상처가 잘 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종자의 정선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풍선법은 풍구, 키, 선풍기 같은 종자 풍성용으로 만든 중력식 장치 등으로 종자 중에 있는 종자 날개, 작물, 쭉정이 등을 선별하는 방법을 풍선법이라고 합니다. 소나무류, 가뭄비나무류, 낙엽성류에는 유효하고 전나무, 삼나무에는 효과가 낮습니다. 이 방법은 종자와 작물의 비중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선법으로는 채로 종자보다 크거나 작은 것을 쳐서 가려내는 방법을 사선법이라고 합니다. 채의 눈이 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를 사용하면 편리하고 침엽수종의 종자에 쓰이는 채눈의 크기는 3cm에 대한 철망의 눈의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액체선법은 물, 식염수, 비눗물, 알코올 등 여러가지 비중액이 사용됩니다. 먼저 수선법은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잣나무, 향나무, 주목, 도토리 등 대립종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낙엽성 종자의 경우 침수 후 20에서 30시간에 가라앉는 것이 충실 종자고 대체로 24시간 동안 침수해서 가라앉는 것을 취하면 됩니다. 식염수법은 비중이 큰 종자의 선별에 적용되므로 온나무에 있어서는 물 1리터에 소금 280g을 넣어 비중 1.18의 액으로 해서 선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알코올 선법은 종자를 검사하거나 시료를 충실임을 취할 때에만 쓰입니다. 입선법은 밤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칠엽수, 도토리, 목련 등 대립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1립씩 눈으로 감별하면서 손으로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조리막 본론 43쪽과 49쪽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기출문제로 토픽 21번 임목종자의 결실주기입니다. 75회 1교시에서 다음 수정에 대하여 결실주기와 긴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삼나무, 소나무류, 낙엽성, 우리나무류. 그리고 107회 1교시에서 종자 결실주기, 소나무류, 참나무류, 포플러류, 이깔나무, 전나무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1편 산림조성미보 제2강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출문제로 토픽 25번 임목종자 묘목생산에서 종자 조제와 종자 검사입니다. 66회 1교시에서 임목종자의 품질검사 시 측정 항목, 120회 4교시에서 임목종자의 정성과 품질조사 방법, 그리고 123회 1교시에서 종자의 정산 방법이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에서 제1편 산림조성미보 제2강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교시 6번 문제 용기묘 조림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 따라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대상지를 살펴보면 세금 발달이 좋지 않은 직근성 수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산림, 그리고 경사지 등 일반 조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산림이 대상지가 됩니다. 조림 시기는 연중식재가 가능하나 가급적 봄철인 3, 4월과 가을철인 10월, 11월에 식재합니다. 식재 방법은 먼저 운반 예정일 2, 3일 전에 물 주는 것을 중지하여 약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묘목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식재지 현지까지 운반한 후 그늘에서 보관합니다. 식재봉을 이용하여 분의 길이와 같은 깊이로 동일하게 발로 식재봉을 눌러준 후 조심스럽게 꺼내어 식재 구멍이 무너지거나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식재 후 묘목의 주위를 밟아서 눌러주면 분이 깨어지므로 묘목의 뿌리 주변을 밟지 않도록 하고 식재목의 분 가장자리 땅 부분에서 묘목 안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 식재 구멍과 용기묘의 분이 밀착되도록 합니다. 상수리나무와 소나무 등 용기묘의 식재 본수는 헥타르당 3,000본을 기준으로 하며 토양 비옥도 등 현지 여건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식재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출문제로 보면 임목종자 묘목생산에서 용기묘 조림입니다. 117회 3교시에서 용기묘 조림 대상지와 조림 시기, 식재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에서 제1편 산림조성미보 제2강 강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8회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